늘 이 투자하실 때 밸류에이션 관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또 테크니컬하게 차트로 보면 이게 일단 밸류에이션은 비싸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일선 주식들은 PBR이 높은 주식의 단점은 뭐냐? 이 스토리가 흔들릴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진다. ROE가 높은 주식들은 네. PBR 높게 받아도 된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은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 한양대 경영학과 겸임교수이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증시가 막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살아날 듯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또 때로는 이거 하여튼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은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올해 보면은 꽤 올랐잖아요, 그죠? 코스피나 또 코스닥이나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꽤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일단 약간 이제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그런 약간 일시적인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강세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미국에서는 뭐 골디락스가 시작이 된 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상승 기조는 네.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 시장은 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은 작년 10월 달에 9월 말 10월 달에 저점을 찍은 거는 뭐 이제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그 과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르다가 또 좀 조정받고 또 오르다가 조정받고 이러면서 가는 건데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방향성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크게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에 의한 부분들, 또 어떤 경제 펀더멘탈에 의한 것, 또 기업의 수익성에 의한 것, 뭐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드라이빙하는 중요한 요인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그 변수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숫자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긴축 통화 정책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의 막바지에 와 있잖아요. 이미 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듯 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근원 CPI, 코어 CPI가 잘 안 떨어지니까 뭐 조금 더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좀 더 금리 인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뭐 기업 이 경제 펀더멘탈 보면 뭐 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뭐 리세션 온다 그리고 엄청 뭐 작년 말 연초에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6월 달이 지나가잖아요. 상반기 다 네. 지나가는데 뭐 경기 침체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슬로우 다운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아래 공포나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번에 미국 경제 성장률 보니까 2%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정말 뭐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기대보다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미국 시장, 미국을 놓고 보면 별로 뭐 경기 침체 조짐은 없고 다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고용 데이터들이 조금 떨어지는 모양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용 데이터가 조금 떨어지면 이어서 아무래도 소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는 약간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심각한 하강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반면에 이제 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나왔지만 오늘 뭐 생산, 소비, 투자 뭐 이런 데이터들이 경기 선행 지수 뭐 이런 것들이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됐는데 보면은 지난 4월이 저점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물론 좀 더 지나와야 알겠지만 어쨌든 경기 선행 지수 자체도 이제 하락하는 게 멈추고 그다음에 생산 또 소비 투자가 뭐 전월 대비해서는 다 조금씩 올라오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기 저점을 뭐 지나고 나서 확인되겠지만 저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제 펀더멘탈에 한 6개월 내지 1년 선행하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온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뭐 중국이 좀 올라와 주면 미국은 조금 슬로우 다운 되겠지만 중국이 좀 올라와 주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여기가 바닥을 찍고 경제 펀더멘털이 돌아설 가능성이 많이 있죠. 거기에 지금 다 예상하는 대로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 준다. 네. 그러면 확실하게 돌아서겠죠. 뭐 그렇게 놓고 보면 경제 펀더멘탈은 뭐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수익성일 텐데 수익성은 2분기가 아마 최악일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뭐 반도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뭐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2분기도 안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뭐 무슨 HBM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뭐 그거 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 그런 조짐은 없으니까. 그렇죠. 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적 발표하고 주가 내려앉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뭐 반도체가 불황의 끝은 아닌데 뭐 거의 2분기가 끝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뭐 철강, 석유화학은 뭐 우리 작년 말 연초에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올랐었는데 결국 지금 놓고 보니까 실적이 안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반기에 만약에 조금 중국이 올라오면 주가도 이미 충분히 조정받았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기업의 그 수익성, 어닝이라고 하는 것도 2분기가 최악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물론 이제 미국이 조금 슬로우 다운하는 경기 하강의 이슈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각한 리세션은 아니니까 그런 거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시장은 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면 네. 그 하반기 어떤 주식을 들고 갈 것이냐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좋아질 것으로 바닥을 찍은 것으로 네. 보이는 반도체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이미 계속해서 성장이 확정이 돼 있는 2차 전지 이거를 가져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참 논쟁이 있는데 다 들고 가면 안 돼? 반반씩 반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거는 저는 생각하기에 뭐가 오를 거냐 물어보면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예? 어쨌든 자신이. 둘 다 성장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나는 이 주식이 좋아 보인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 견해를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자기 또 본인들의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본인들의 생각에 맞는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반도체 주식하고 2차 전지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처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쫙 주도해서 많이 올라왔고 큰 시세를 낸 건 2차 전지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올 상반기에 일찍 2차 전지 주식을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이 수익률의 차이는 많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식은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죠 주가가.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따지면 한 8만 원대에서 한 12만 원대 그죠? 지금 조금 밀려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에 늘 이 투자하실 때 밸류에이션 관점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모멘텀이 이렇게 드라이빙하는 팩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올라가면 심리도 좋아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특히 개인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나레이티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텔링이.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수주가 다 확정돼 있고 뭐 천조 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비싸다 이런 거죠. 많이 올랐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PR이 200배다.
그러면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년에 예를 들면 PER이 200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그 주식을 사요. 그러면 그 회사가 물론 이제 앞으로 성장하니까 그 가정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회사가 지금의 이익을 컨스턴트하게 일정하게 지금의 이익 정도로 번다고 하면 20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회수하는데. 물론 근데 이제 뭐 퍼가 100배, 200배 되는 주식들은 그거보다는 성장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퍼가 100배다. 요새 뭐 2차 주식도 보면 웬만한 거 다 퍼가 100배잖아요. 네. 그럼 PR이 100배다가 하면은 내가 지금 지불하는 가격을 회수하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시점은 그렇게는 안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면은 PR이 한 30배, 50배로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내고 나서는 거기에서 더 못 올라가고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에서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수익률을 확정할 수도 있고.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지금 또 테크니컬하게 차트로 보면 이게 일단 밸류에이션은 비싸요. 그러니까 네. 이제 1차전지 주식들은 성장 스토리는 뭐 탄탄하고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또 뭐 계속 뭐 이렇게 좋은 뭐 수주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대체로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거는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점을 놓고 보면 일단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는 거죠. 근데 그거는 특히 이제 PBR이 비싸면 네.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북밸류라고 하는 거는 자산 가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전 마진이 중요하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돈을. 그러면 원래 이 가치 투자를 처음 이게 했던 사람은 벤자민 그라함이거든요. 네. 벤자민 그라함이 이야기할 때에도 안전 마진의 개념은 사실은 이 자산의 개념이 커요. 만약 이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청산 가치 이상은 내가 남길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북밸류를 보는 거거든요. PBR은. 네. 근데 PBR이 높은 주식은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PBR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PBR이 높은 주식의 단점은 뭐냐? 이 스토리가 흔들릴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뭐 벤자민 그레엄 같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 PBR이 10배 넘어간 주식을 산다? 못 사는 거죠.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보통 들고. PBR이 그 적정 매수 1배 이하 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정통하는 거고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몇 배까지 성장주 보통은 용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저평가돼 있죠.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PBR이 1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영업이익을 1년에 뭐 많이 벌 때는 한 200조씩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하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한 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버는 자산은 무조건 PBR이 1보다 높아야죠. 그런데 돈을 버는 자산인데 PBR이 1배 이하다? 그 현저히 저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늘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성장률은 PBR을 몇 배 줄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PBR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때 그 주식으로 몰려가서 그 주식의 모멘텀이 강해지기 때문에 PBR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게 적정한 PBR이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ROE가 높은 주식들은 네. PBR을 높게 받아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는 게 절대 액수가 아니고 그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쉽게 네. 얘기하면 ROE라고 하는 게 리턴 온 에쿼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한 보상이 많이 돌아오는 회사. 그런 회사는 PBR을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왜냐하면 외국 글로벌 투자가들이 제조업을 별로 썩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제조업 회사도 기본적으로는 ROE가 안 높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안 높거든. 네. 왜냐하면 뭐 이제 전통적으로 최근에 보면 자동차 주식이 괜찮은데 전통적으로 보면 자동차 주식이 저평가되겠거든요. 네. 이유는 뭐냐? 경쟁이 치열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BR을 높게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 뭐죠? 2차 전지 이거 2차 전지 나쁘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악플이 많던데 anyway 왜 그런 2차 전지 주식들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고평가가 돼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무지하게 좋다는데도 한 7%밖에 안 나와요. 영업이익률이 뭐죠? 뭐 에코프로비엠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7, 8%밖에 안 돼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7, 8%밖에 안 되는데 PBR은 10배가 넘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 고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이제 연예 기획사들 있죠. JYP나 뭐 또 하이브나 뭐 SM이나 뭐 또 뭐죠? YG 이런 거. YG가 제일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보면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가까이 돼요. 왜? 무형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공장도 져야 되고 설비 투자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이제 ROE 그다음에 PBR, PER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네. 어떤 투자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가치 투자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주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또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네. 글쎄요 지금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한 또 재무제표를 네. 보면 또 거기도 지표는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이런 거죠.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그 시클리컬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죠. 왜? D램이나 낸드는 커머더티거든요.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커머더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 커머더티 성격을 갖는 제품들은 수요 공급이 조금 변화하면 가격이 크게 변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다운 사이클에 있는 거죠.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빠졌는데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거의 형편없이 빠졌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와 진짜 그럴 정도로 빠지고 있어요. 아니 그 D램 가격들이 D램 네, 가격 가격이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매일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또 돌았으면 이 또 가격이 또 하나씩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반도체는 있잖아요.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 같은 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몇십조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로 돌았으면 이익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2차 전지주 그런 거는 고정비 부담도 비보다는 변동비 부담이 커요. 전구체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거든. 변동비 비용이 큰 데는 이 업앤다운에 있을 때 이익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네. 그런데 반도체 주식은 이제 왜 선행해서 사느냐 그런 거죠. 지금은 나쁘고 아마 2분기도 적자가 많이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봤잖아요. 뭐 불과 한 2년 전에 몇십 조씩 이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미리 땡겨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쉬엄쉬엄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근데 SK 하이닉스도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오케이 안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를 생각해서 바닥일 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거죠. 좋은데 이미 바닥에서 50%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다 안 그렇죠.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쉬엄쉬엄 갈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며칠 전에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쁘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주가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컨퍼런스 콜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별로 못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지금 봐도 위험해 보이진 않고.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 뭐죠? 저 엔비디아 올라오고 AI 올라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그 HBM 뭐 반도체 이슈 이야기 네. 나오면서 스토리텔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더 강하게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을 딱 하고 보면 안 좋거든. 그러면 그때는 아닌가 하고 다시 좀 내려와서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어쨌든 그 반도체 회사들이 흑자 전환하는 거가 빨리 예상하는 애널리스트가 올해 4분기 정도잖아요. 3분기도 적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적자가 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양이 나오면 뭐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반도체 주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중간중간은 흔들릴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편안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PBR 관점에서나 밸류에이션을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세이프해 보이고, 일장일단은 있죠. 예를 들면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이클이 업턴이 왔을 때에는 뭐 다 반도체 하니까, 그러니까 훨씬 레버리지 효과가 큰 거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모바일 핸드폰도 끼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잡아먹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최근에 보면은 뭐 그 HBM인가 그 광대역 반도체 그쪽은 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하고 뭐 독점적으로 한다. 근데 저는 그게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만드는 거를 삼성전자가 못 만들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네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가 AMD하고 이제 제품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시클리컬들,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는 산업들, 이런 것들은 불황이 왔을 때 이 경쟁력의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호황이 왔을 때 그 경쟁력의 차이 때문에 앞선 사람이 더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전략이 뭐였냐면, 안 좋을 때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감산하고 설비 투자 줄였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는 그냥 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감산을 하죠. 감산을 하는데 우리는 설비 투자는 예정대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설비 투자를 줄이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가서 다시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그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야기하는 초격차 전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안 좋을 때 우리는 계속 투자해서 후발주자들이 힘들 때 더 앞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좋아질 때는 더 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하이닉스가 자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투자를 못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는 또 삼성전자하고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 보여요. 어쩌면 하이닉스도 증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저도 SK 이노베이션이 증자할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도 뭐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면 그 돈을 영업이익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차입을 하거나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입은 지금 조달 코스트가 높으니까 네. 어떤 경우에 필요하면 증자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유상증자가 예를 들어서 그 운영 자금이라든가 뭐 빚을 갚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여진다면은 뭐 좀 안 좋은 증자지만,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쪽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은 쪽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SK 하이닉스가 그런 차원의 유상증자라면은 이건 받아야 되는, 뭐 길게 봐서 악재는 아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왜냐면 뭐 사실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의 조달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죠. 하나는 프라이싱이죠. 주가. 프라이싱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점은 기업들이 필요할 때 자금 조달을 하라고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증자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악재지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희석 효과라 그러죠. 다일루션. 그래서 아무래도 EPS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단타하는 사람들, 트레이딩하는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유상증자 되고 또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증자를 한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 증자 대금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쓰인다. 그럼 일시적으로는 주가 하락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52주 신고가 이제 뭐 기록하고 외국인이 정말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도 살만한 가격대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삼성전자는 살만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사실 신고가라 하더라도 그게 크게 폭이 없지가 않죠. 7만 7만 원. 원대니까 네. 오른 게 별로 없죠. 네, 7만 2천 원이니까. 네, 알겠습니다.